예, 뜨거운 투표 열기를 실감하게 했던 사전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대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후보들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또 유용하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대선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치러진 사전 투표였는데요. 어제로 이제 끝났고요. 정확하게는 26.06%로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가장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의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5월 9일 날 예. 시행되는 대선 투표일 날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예. 5월 9일 날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바람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예년에 비해서도 80%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투표율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일반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좀 마음을 확실히 정한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동층들이 과연 5월 9일 날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누가 유리할 것이냐,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변수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20년 만에 80%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그렇죠. 초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을 26.06%를 보면서 예. 조금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예측하기로는 좀 그 정도까지 되겠냐 했는데 결국 이제 25% 이상 넘었다는 것은 사실 이 적극적 투표 유권자들이 예. 많았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때는 표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이 많았다는 것은 어쩌면은 투표 자체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소신껏 투표를 하지 않겠나. 예. 이게 보수나 진보,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면 진영 논리로 보수냐 진보냐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화면에서 보면은 거의 30, 40대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좀 선택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그 지도로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결과를 보면 이제 호남이 높고 네. 영남은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종시가 제일 높아요, 그죠? 예. 세종시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아마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하고 예. 좀 관계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지역을 드는데요. 보면 네. 지도 투표율을 잠깐 네. 보면 말이죠. 전북 33, 광주가 33.7, 그죠? 전남이 전북이 34%고요. 34, 전북이 31. 그리고 이 영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예, 대구가 22, 경북 27, 경남이 26.8.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서고 동조 현상이 그래 예. 일정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 같으면 이제 호남 지역 이런 또 세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동쪽을 중심으로 쭉 보면은 경상도 주로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 영남 쪽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좀 25% 이하로 좀 떨어져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시 보면은 5월 9일 날 이제 투표 날에 실제로 투표 날에 일단 보수층이 두터운 TK 지역에서 이 쏠림 현상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위기 의식을 느껴서 예. 아마 TK 쪽에서도 물론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차제에 치더라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80% 이상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일반적인 있습니다. 분석은 그러니까 호남에서 높고 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나 경북 쪽에서 낮은 부분을 낮죠, 예. 주고서 호남은 이제 아무래도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번에 탄핵 이 관련 부분으로 해서 확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대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야권 후보, 기존 야권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한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나간 사람이 찍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반면에 대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20%면 예년에 비해서 높은 겁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그것은 아직도 대구 경북의 유권자분들께서 확실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예. 그것은 결국 홍준표냐 안철수냐 유승민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5월 9일 날까지 결정해서 찍으려고 하는 그러한 표심의 유동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이제 뭐 소신 투표가 많이 이제 이뤄진 걸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가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1강 2중 이런 고도 아니겠습니까? 그 고도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뭐 대세론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2위, 3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말 거냐. 초반에는 안철수 후보가 2등으로서 자리를 지켰는데 사실 이제 후반으로 4월 27일 이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예. 지지율이 빠지면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을 차고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상승세를 상당히 타왔는데 지금도 그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신 투표가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면 약체에 있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한테 얼마만큼 표가 가느냐, 이 소신 투표가 가느냐는 부분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한테 소신 투표가 많이 가게 되면은 결국 문재인 그 후보의 표를 또 잠식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사실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홍준표 후보의 표를 또 깎게 되는 그런 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 어떤 면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투표율이 높다 해서 어느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대로 나름대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거든요. 예. 또 반대로 이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또 선전한다는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이러다 예.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누면은 거의 지금 2등, 3등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좀 앞섰지 않겠나라는 그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점인데, 그러나 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 상승세 분위기를 탔을 경우에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다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좀 상당히 지금 뭐 시골을 가지 깜깜이 않겠나 국면이어서 봅니다. 어떤 뭐 여론조사 최종 거는 이제 2일 걸로 저희가 이제 네. 며칠 전에 이제 봤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3.94%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예. 예, 사전 투표만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될지는 모르죠. 그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예. 지난 총선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 여론조사 기관에 나타났던 지표하고 다르게 선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소신 투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이 이제 이번 대선은 더욱더 유권자들이 자기의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한 표 한 표에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상당히 담아서 하는 표 성향, 이런 선거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맞을 수 있느냐, 틀릴 예.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것은 이제 정치학에서 뭐 유권자 반감론이다, 유권자 의지론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는데, 예. 결국은 그래서 남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에도 굉장히 이제 각 캠프에서 비상을 거기서 전력 투구하는 이유가 또 이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뭐 큰 변수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당일날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각 후보들이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인구 수를 분포를 해서 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예. 그 18대를 기준해서 이제 19대 대선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게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에서 24%를 차지하는데, 예. 거기서 보면은 193만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반면에 보면 20대는 조금 늘어났지만은 숫자적으로 보면 14만 한 6천 명이 일단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세대별로 이 사이가 굉장히 폭이 크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60대 이상 이 193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이 표심이 굉장히 유리하게 어느 후보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 표심이 굉장히 예.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사전 투표율이 높고 또 8월 9일 날 본선에서 해가 전체 80% 넘으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대별로 표차가 나름대로 이 인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그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하면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그 여론조사의 반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대들이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거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그 잘못된 상황 그 발표라든가 일단 거기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런 예. 부분도 소신 투표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지금 오늘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집중 네, 유세를 벌이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사전 투표율이 25% 나오면 이제 프리허그하겠다 해서 그걸 실천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 당일 날은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제 일부 허용이 돼 있고요. 실제 할 수 있는 날은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없는데 후보들이 수도권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재인 후보가 프리허그가 그제 예. 암살하겠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한 청년이 그 자수를 했죠. 예. 자수했는데 불구하고 하여튼 이 프리허그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 단상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0여 명하고 프리허그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중요한 방어 전략. 예. 예를 들면 뭐 오늘도 그 홍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색깔론 얘기를 했고 그런 자신의 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1, 2 독주 후보니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4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뭐 호남의 유동적 변수라든가 심상정 후보가 올라오는 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문재인 후보가 50%를 자꾸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득표율 득표율을요. 50%요? 그래서 40%를 넘겨야 된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문재인 후보의 남은 며칠간의 선거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지 마련할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홍준표 후보는 친박계 복권,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한 표라도 지금 얻어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지금 바른정당에 탈당했던 그 12명에 대해서 일단 복당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선거가 치르면 모든 그 힘의 논리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은 후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빨리 이 통합을 하고 이 마무리를 지어야지. 복당 절차까지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마무리됐죠. 오늘. 예.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지 남은 이틀이라도 이 보수표 짓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지은다. 특히 이제 그 친박 어떤 몇몇 친박 관련해서 일단 그 당무 정지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일단 그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결집, 통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표 한 표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용단을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철우 이제 그 사무총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당의 입장을 반영시켜서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되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예. 반대로 이제 이 촛불 민심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촛불 민심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표를 얻을 수 없다고 하겠는데 전략적으로 어쨌든 보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예. 특히 TK 영남 쪽의 단일화를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바른정당의 이 유승민 후보의 표 잠식 이것이 만만찮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의 그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이 예. 정식으로 비대위원회를 열어서 예. 벌써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원상에 있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시켜서 비대위에서 계속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그 대통령 후보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 처리한다 그래서 아마 그 징계 절차, 그러니까 해제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친박했던 서청원이라든가 윤상현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제하고 또 바른도 정당에 탈당했던 사람들을 복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양쪽을 다 얻으려고 하다가 양쪽을 또 놓치는 양날이 타야 되는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보수표의 결집의 대표성을 가질지 안 가질지 그건 또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는 이제 뭐 면바지 입고 걸어서 국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유세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선거 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많은 관중을 모아놓고 하는 유세가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걸 어떻게 정권법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의 강점인 그런 예. 소통을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5월 9일 날 표로 이어질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국민의당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페이스북이 600만 건의 도달수가 600만 건이었다. 오늘 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위기가 페이스북으로 좋았다. 예. 생중계하고 있죠. 네, 생중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이제 최후의 이제 그 뒤집기 전략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은 서울로 온다 그러는데 예. 그다음에 대전으로 가고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이 5월 9일 날 정말 안철수 후보라든가 국민의당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뒤집기가 돼서 예. 투표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지 아니면 그냥 이러한 어떤 분위기로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지켜봐야 될 거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이제 호남입니다. 예. 호남은 결국은 호남의 변화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플러스 2가 플러스 2 마이너스 4로 벌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심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날 광주를 간다 그러는데요.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 호남에서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이 들어와서 녹색혁명을 해서 수도권과 서울에 변화한다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도 상당히 네, 그래서 안철수 긍정적인 측에서는 걸로 보고 그런 있죠. 근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5월 9일 날 사실상 열어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안철수- 후보 예, 말씀하시죠. 안철수 후보의 지금 선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 전혀 파격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뭐 국민 속으로 해서 혼자 이제 SNS를 통해서 생중계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SNS를 통해서 선거하는 방식인데 사실 선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거라는 것은 분위기하고 흐름이거든요. 예. 이 흐름을 쭉 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뚜벅뚜벅 국민 속으로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목표 지향점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SNS를 통해서 선거한다는 것은 결국 20대, 30대 좀 많으면 40대 초반까지 이 그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예. 선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는지 예. 또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전달력이 강한지는 아마 좀 투표 결과를 보면은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치 새로운 어떤 선거 실험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 이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전화위복된 그랬죠. 측면도 예.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영남권 바닥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자신의 어떤 상승세를 이제 얘기하기도 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 민심이 뒤집어졌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이제 그 영남권에서도 아마 젊은 층에서 이번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유승민 후보의 어떤 그 강점을 100% 일단 발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유승민 후보한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표로 완전히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 시간적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열기에는 왜냐면 이 TK 지역 특히 영남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예. 그럼 마음을 한번 열으면은 끊임없이 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어떤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은 이번 19대 대선에서까지는 그 영향을 미치기는 아직까지 좀 힘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으로. 다만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 영남권 후보들인데.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어떤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그 아마 유승민 후보이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얼마만큼 표로 연결되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유권자들이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신껏 선택하는데 과연 유승민 후보를 얼마만큼 지지할 거냐 또 심상정 후보를 얼마만큼 지지하냐 이런 부분들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청산해야 진짜 정권 교체다. 끊임없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지지층은 조금 다른 듯한데 이렇게 이제 그 타겟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민주당하고 나름대로 상대적 대립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의당 측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나온 것이 예. 뭐 민주당이 보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확실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가 있는 좀 상당히 좀 개혁으로서 그러니까 입장이 강한 사람들 예. 이러한 분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 이상을 심상정 후보가 달성하려는 것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정치권에서 대선 전국 이후에 정치권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10% 이상으로 표를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후보 측에 있는 세력을 가져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양측의 딜레마가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대선까지 사흘 남았는데요. 판도를 좀 뒤집을 만한 어떤 남은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두 가지 정도 꼽았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각 진영에서 유권자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특히 이제 국가 간 안보 이런 쪽에다가 실수하는 거, 이 실수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부분, 거기를 실수를 하게 되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최소화할까 하는 부분이 실수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래도 이 소위 말하면 그 홍안 밤 문재인 연대와 관련한 이 연대 고리가 이 사실 이틀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은 상당히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40% 이상의 득표율,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의 결집 대표 세력으로, 또 안철수 후보는 안풍에서 국민의 바람으로 하겠다라고서 지금 이제 굉장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심상정, 유승민 후보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의 그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발표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유동층이 한 30% 됩니다. 부동층이 한 10%, 부유층. 바꿀 수 있다라는 부유층이 한 20%에서 이 30%의 이 유동층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그냥 중요하겠죠. 한 후보에게 쏠리느냐 아니면 또 나눠지느냐,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삼각관계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결과에 중요한 요인과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뭐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 모레 글피 이 시간쯤이면은 아마 이제 뭐 대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차기 정부가 뭐 인수위도 없이 이제 바로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 총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책임 총리 이것은 뭐 모든 5 후보들이 공동적으로 책임 총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책임 총리를 어떻게 실천할 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당장 이제 닥치는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그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이 사드 문제란 이런 것들이 당장 닥쳐오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즉시 시행할 부분이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 그 한미 이 정상회담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 새 정부가 구성해서 이 진행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이제 결국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뭐 적폐와 계멸 관계로, 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자식 간의 문제로 감정적인 대립까지 극하게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결국은 의석수가 150석 과반을 못 넘기 때문에 협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권 자체를 상당히 다양한 모델의 연정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협력적 관계의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 구성이 안 된다면은 상당히 선거 결과 이후에 그 뭐 단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또 풀어나가냐는 과제도 우리가 촛불이라는 전국을 통해서 이런 대선을 만들어냈지만은 상당히 안타까운 예상은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적절하게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